한화그룹이 세계 4위 조선업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21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은 새 주인을 찾는 것이고요. 한화그룹은 그야말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종합방위산업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이 인수 과정에서 어떤 것이 또 팩트인가, 또 팩트를 짚어봐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늘 한화투자증권의 이봉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의 이봉진입니다. 11월 말에 이제 실사가 종료되고 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 기업 결합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업체 인수 승인과 같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네. 그 최종적으로 유상 증자까지 진행을 해야 거래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유가 반대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배경과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한국조선해양의 네네.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LNG 선박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국내 기업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둘이 합치면 요 점유율이 6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로 합쳐서 하게 되면 독과점적인 사업 그런 네네. 시장 지위를 갖게 되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기업 결합 승인 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한화 입장에서는 그 조선업 계열사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런 어려움이나 이후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노조 문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기존에 한국조선해양이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구조조정의 이슈가 더 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 이제 한화의 조선업을 영위하는 그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노조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거제 쪽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는 것, 그러면 뭔가 이제 발전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측면에서 네. 경쟁사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등장한 논란이 바로 인수 과정에서 헐값 매각?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6조 원이라는 금액을 내걸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2조로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12년이나 흘렀는데 심지어 인수 대금이 너무 싸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과거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얘기죠.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선가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예, 그리고 발주량 규모도 뭐 사상 최대 수준의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 그 당시에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던 일감 규모가 거의 한 4년에서 5년치 일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에는 조선업이 그동안 사실 어려움을 부침을 많이 겪었잖아요.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2014년, 15년 들어가면서 해양 쪽에서 대규모 좀 손실이 났었고, 네. 그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가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수주 절벽이라 그러죠. 갑자기 그해 나온 수주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과 같이 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그렇게 싸게 네. 또는 아주 비싸게 산 건 아니고 적정한 가격 수준에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금융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채권단이 한화에 특혜를 줬다? 이제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 이제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어떤 금융 지원 해줬던 것들을 뭐 5년 정도 더 계속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이너스 대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이 일종의 마이너스 그 한도를 받아놓는 것처럼 네네. 기업들도 그런 마이너스 크레딧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해 놓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산업은행이 기존에 대우조선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네. 이건 이제 산업은행 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수출입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렵던 2016년 시절에 영구채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줬어요. 2016년부터 2048년까지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이제 그 만기를 준 예, 거죠.
그 영구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금리를 초기에는 네. 1%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금리를 갑자기 확 올려요. 네. 그러니까 계속 1% 정도로만 받겠다라고 예.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그 조건 자체가 특혜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존에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던 시기에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한 걸로. 그러니까 예, 예. 이건 역시도 뭐 특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논란들을 좀 짚어봤는데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넘어야 될 산이 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3분기 말 재무제표 나온 걸 기준으로 보면 자본 총계 대비의 부채의 비율인데 이게 1290%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부채 비율이 대략 한 275% 정도가 되니까 부채 높네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빠르게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그런 좀 시급함이 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한화가 인수를 하게 됐고 예. 2조 원 정도의 규모를 대우조선해양에 수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부채 비율은 400% 초반 정도로 이제 낮아지게 될 거고요. 이제 동종업체 수준으로 이제 이 재무 구조가 조금은 예.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작년에 받았던 선박들의 인도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집중이 돼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예. 대우조선해양이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저가 수주한 선박들, 즉 수주 계약이 취소되거나 인도 거부 뉴스들이 이제 이 부분은 혹시나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 대목이 궁금한데요. 이게 수주 계약 취소 같은 것들이 이제 업황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주 계약 취소 같은 경우는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특정 고객의 배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 거부 같은 경우는 이게 드릴십이 있어요. 드릴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네. 심해 깊은 바다에 가서 가스나 그 원유를 추출하기 위해서 네. 구멍을 뚫는 배들이 있습니다. 드릴십이죠, 말 그대로. 굉장히 유가가 높던 시기에는 폭발을 해서 그걸 수주를 많이 받아놨는데 유가가 너무 싸니까 이제 인도 거부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유가도 지금 뭐 다시 80불대까지 회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드릴십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몇몇 사례에 국한되어져 있는 이벤트다. 그래서 뭐 내년도 좋아지는 그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난, 노조 문제 이제 이런 불안 요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제 뭐 제가 볼 때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사실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이요. 2008년도 뭐 이런 호황기에는 조선 업종에 이 종사하는 인력이 20만 명 정도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조선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9만 명입니다. 그동안 이제 업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선소에 있던 분들이 뭐 건설사라든가 다른 데로 다 이제 떠나가신 거예요. 작년부터 또 수주도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많이 늘어난 일감을 소화하려면 현재 지금 9만 명의 인력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적어도 한 12만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네. 한 3만 명 정도의 인력을 수혈 받아야 되거든요. 예. 다만 다행인 건 이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예. 외국인 노동자들로 수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화 입장에서는 인수자금이 충분했던 것인가 이제 이 대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인수에 참여하는 하나그룹 계열사가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죠. 네. 이 회사들이 다 대우조선해양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조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해외로 가는 해외 수출 물량들, 방산 수출 물량들 수주가 좀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에게 발주한 규모가 15조 원이 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올 선수금 뭐 이런 것들 뭐 그것 이외에도 이미 그걸 빼고도 현금이 한 1조 8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예. 그렇게 선수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적인 측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한화 시스템도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또 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화 임팩트와 그 자회사들이 에너지 자회사들이 들어온 배경은 이 회사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이 이제 뭐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이제 미래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선박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또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참여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으로 꼽겠다.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뭐 제일 주목해 봐야 될 게 저는 방산과 에너지 부분에서 시너지.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화에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는 어떤 부분에서 그 시너지가 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중에 수출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수출 노하우 그게 대우조선해양과 접목을 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도 잠수함이라든가 해양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특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해양 무기 체계와 관련된 방산 부품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플랫폼에 얹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에너지 쪽인데 지금 한화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게 어떤 그린 에너지, 특히 뭐 신재생이라든가 수소, 암모니아 이런 쪽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이 운반선을 제작하는 능력과 함께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절차 또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희가 팩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의 시너지가 두 회사 모두에게 아무튼 기업 가치가 제고되는 측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오늘 한화투자증권의 이봉진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